카카, 무슨 말씀이십니까? 미치셨습니까? 1972년 겨울, 어느 나라 청와대에 그 비명이 터졌습니다. 국민 절반이 굶는데 남의 나라에 쌀 1만 톤을 바치겠다는 겁니까? 장관들이 책상을 내리쳤죠. 이건 정치가 아니라 자살입니다. 곳간이 텅텅 빈 거 안 보이십니까? 외채가 산더미였어요. 그런데 소련 땅에 버려진 고려인들한테 나라 돈을 쓴다고요? 이건 광기입니다. 52년 후 2024년 3월 저는 브뤼셀에 있었습니다. 세계 자원전쟁이 폭발한 날이었죠. 중국의 히토류 봉쇄로 72개국 산업이 무너졌습니다. 카자흐스탄 7천조 광산이 유일한 탈출구였죠. 중국이 150억을 던졌습니다. 일본이 기술을 쏟아냈죠. 미국이 군사력을 걸었습니다. 생존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52년 전 그 광기의 나라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돈도 기술도 없이요. 저는 비웃었죠. 또 미쳤습니까? 그런데 카자흐스탄 장관이 웃었습니다. 당신들은 모릅니다. 이 나라가 52년 전에 뭘 했는지를요. 카카, 진심이십니까 지금?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1972년 겨울, 청와대 회의실이었죠. 우리 국민 절반이 보리밥 먹는데 카자흐스탄에 쌀을 보낸다? 그것도 1만 톤을? 참모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건 정치가 아니라 자살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막시밀리안 팔크입니다. 독일 출신 EU 자원안보 분석관이죠. 평생 숫자로 세계를 분석해왔습니다. 매장량, 운송로, 채굴 비용. 그게 전부였죠. 감정은 변수가 아니라 잡음이었습니다.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어요. 그런 제가 1972년 그 회의실 이야기를 듣게 된 건 2024년 3월이었습니다. 그날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멈췄죠. 러시아는 우라늄 공급을 끊었습니다. EU 전역에 경고등이 켜졌어요. 반도체 공장들이 멈췄습니다. 원전 가동률이 절반으로 떨어졌죠. 전기차 생산 라인이 중단됐습니다. 저는 브뤼셀 본부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크린 가득 붉은 표시들만 늘어나고 있었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전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였어요. 반도체 강국이라던 나라가 히토류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원 없는 국가는 탈락합니다.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냉정하지만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카자흐스탄 광산 정보가 들어왔죠. 추정 매장량 7천조 원어치. 리튬, 히토류, 우라늄이 동시에 묻혀 있었습니다. 세계 자원 지도를 바꿀 수 있는 규모였어요. 저는 즉각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채굴 가능성 98%. 경제성 최상급. 지정학적 가치 측정 불가. 이건 단순한 광산이 아니었습니다. 21세기 패권을 결정할 열쇠였죠. 중국이 즉각 움직였습니다. 100억 달러를 제시했죠. 일본은 기술 이전 패키지를 들고 왔습니다. 미국은 군사협력 카드를 꺼냈어요.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자원전쟁에서 지는 국가는 탈락하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이름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대한민국. 저는 파일을 다시 확인했죠. 분명 한국이었습니다. 자금력으로 중국을 이길 수 없습니다. 기술력으로 일본을 넘을 수도 없죠. 외교력으로 미국과 경쟁. 말도 안 됩니다. 저는 내부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 참여, 전략적 의미 없음, 조기 철수 예상. 숫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합리적 판단이라면 한국은 이미 포기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입찰 준비에 들어갔죠.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제안서를 제출했어요. 저는 그 제안서를 분석했습니다. 금액도 경쟁력이 없었습니다. 조건도 매력적이지 않았죠. 이성적 판단이라면 즉시 탈락할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감정 과시입니다. 저는 동료에게 그렇게 말했죠. 냉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자원전쟁에서 감정은 가장 위험한 변수니까요. 그런데 카자흐스탄 측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고위 인사들이 한국 대표단에게만 미묘하게 예의를 갖추더군요. 비공식 회동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중국과 일본 대표단은 당황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저는 카자흐 측 내부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공식 기록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50년 전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센 1만 톤. 소련 땅에 버려진 고려인들. 굶주림. 그리고 청와대 회의실에서 터져나왔던 그 한마디. 각하 미치셨습니까? 저는 웃으려 했습니다. 1972년 쌀 이야기가 2024년 7천조 광산과 무슨 상관입니까? 하지만 카자흐 장관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죠. 그 쌀을 먹고 살아남은 소년이 있었습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그 소년이 바로 저입니다. 회의실 공기가 변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제 계산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숫자가 설명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50년 전 쌀 한 포대가 7천조 광산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하지만 그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국. 도대체 이 나라는 무엇입니까? 입찰판이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자원부 회의실은 전쟁터였죠. 중국이 먼저 칼을 빼들었습니다. 120억 달러. 처음 제시했던 100억에서 20억을 더 올렸어요. 현장이 술렁였습니다. 일본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죠. 기술 이전 패키지를 내놓았습니다. 채굴 장비, 정제 시설, 운송 인프라까지. 30년 장기 협력 계약이었어요. 거기에 5억 달러 차관까지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제안서를 보면서 감탄했죠. 완벽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입장에선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미국은 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군사 협력 카드를 꺼냈죠. 중앙아시아 안보 협력 강화.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낀 카자흐스탄에겐 치명적인 유혹이었습니다. 거기에 70억 달러 투자 약속까지 붙였어요. 저는 각국 제안서를 분석하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승자는 중국입니다. 자금력에서 압도적이었죠. 일본이 2등, 미국이 3등. 나머지는 들러리였어요. 숫자가 명확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제안서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었죠. 그리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금액은 50억 달러. 중국의 절반도 안 됐어요. 기술 이전? 일본만큼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군사 협력? 아예 없었죠. 이게 뭡니까? 저는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농담입니까? 동료가 고개를 저었어요. 진짜 제안서입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었어요. 감정 과시였죠. 국제협상장에서 감정은 가장 먼저 제거해야 할 변수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변수를 들고 나타났어요. 저는 내부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 제안 경쟁력 전무. 탈락 확실. 회의가 열렸습니다. 각국 대표단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죠. 중국 대표가 먼저 나섰습니다. 120억 달러의 위력을 과시했어요. 숫자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카자흐 측 인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일본 차례였습니다. 기술 패키지를 설명했어요. 3D 시뮬레이션까지 준비했습니다. 30년 후 카자흐스탄의 모습을 보여줬죠.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라도 혹했을 겁니다. 미국은 안보를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견제, 중국 균형. 카자흐스탄의 전략적 가치를 높여줬어요. 설득력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차례가 왔습니다. 대표단이 단상에 올랐죠.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궁금했어요. 50억으로 뭘 하겠습니까? 한국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가장 많은 돈을 드릴 수 없습니다. 솔직했죠. 가장 좋은 기술도 없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군사 협력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담백했어요. 그런데 다음 말이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약속을 지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약속? 무슨 약속 말입니까? 저는 고개를 가웃거렸죠.
한국 대표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1972년 사진이 떴어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쌀 포대들이 쌓여 있었죠. 50년 전 저희는 쌀을 보냈습니다.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보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쌀. 지금이 1970년대도 아닌데 7천조짜리 광산 입찰에서 50년 전 쌀 이야기를 꺼낸다고요? 이건 프레젠테이션이 아니라 감상문입니다. 그런데 카자흐 측 반응이 달랐습니다. 자원부 차관의 표정이 변했어요. 장관은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했죠. 그 쌀을 먹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도 기억합니다. 한국을 기억합니다. 중국 대표가 비웃었습니다. 일본 대표는 한숨을 쉬었죠. 미국 대표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카자흐 자원부 장관이 한국 대표단만 따로 불렀어요. 비공식 회동이었습니다. 기록에 남기지 않는다는 조건이었죠. 저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제 일이니까요. 회동 내용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장관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한국 대표단을 대하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중국한테 하던 것과 다른 예의였죠.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제 계산 밖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변수 하나가 끝까지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결정적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장관 집무실에 금고가 있다는 겁니다. 그 금고 안에 뭔가 보관돼 있다고 했어요. 50년 된 물건이라고 했죠. 돌입니다. 정보원이 말했습니다. 돌이요? 네, 그냥 돌멩이요. 한국에서 온. 저는 처음으로 데이터 바깥을 의식했습니다. 숫자로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이 입찰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제가 평생 무시해온 것이었죠. 감정이었습니다. 3장. 새벽 2시였습니다. 전화가 울렸죠. 카자흐 자원부 장관 관저였습니다. 지금 오실 수 있습니까? 목소리가 낮았어요. 공식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기록에도 남기지 않는다고 했죠. 저는 망설였습니다. EU 분석관이 새벽에 카자흐 장관을 만난다? 프로토콜 위반입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어요. 그 돌 이야기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관저는 조용했습니다. 경호원도 최소한이었죠. 장관이 직접 문을 열었어요. 들어오십시오. 말투가 달랐습니다. 장관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말하고 있었죠. 집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벽에 낡은 금고가 하나 있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소련제 금고였습니다. 장관이 천천히 다이얼을 돌렸죠.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서 뭔가 꺼냈어요. 천으로 싼 물건이었습니다. 장관의 손이 떨렸죠. 이걸 보여드리려고 불렀습니다. 천을 풀었습니다. 낡은 쌀포대가 나타났어요. 1972년산. 대한민국 원조물자.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도 웃으려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박물관 유물도 아니고. 만져보십시오. 장관이 말했습니다. 저는 손을 뻗었습니다. 질감이 거칠었어요. 50년 된 배자루였죠. 쌀 냄새는 진작 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뭔가 남아있었어요. 무게, 아니면 온기.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1972년 겨울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죠. 저는 8살이었어요. 카자흐스탄 북부 크질오르다였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련이 우리 고려인들을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1937년이었죠.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기차에 실려왔어요. 사람 취급도 못 받았습니다. 장관의 눈빛이 멀어졌습니다. 부모님 세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도 그 여파 속에서 태어났죠.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1972년 겨울은 유독 추웠습니다. 식량이 떨어졌어요. 소련 정부는 신경 쓰지 않았죠. 고려인은 2등 국민이었으니까요. 아이들이 굶었습니다.
저도 굶었어요. 장관이 쌀포대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쌀이 왔습니다. 한국에서요. 1만 톤이었어요. 누가 보냈는지 몰랐습니다. 이름도 없었죠. 그냥 대한민국이라고만 적혀 있었어요.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쌀을 나눠 받았죠. 저도 받았어요. 어머니가 밥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배불리 먹었어요. 장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쌀이 제 목숨을 살렸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죠. 이건 단순한 원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쌀포대 안에 돌들이 있었습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무게를 맞추려고 넣은 거였죠. 한국도 가난했으니까요. 쌀이 부족했을 겁니다. 그래서 돌로 채웠어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장관이 금고에서 돌을 꺼냈어요. 작은 돌멩이 5개였습니다. 이 돌들이 한국 돌이었어요. 한반도 강에서 온 자갈이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지질학자가 분석했습니다. 30년 전에요. 장관이 대답했습니다. 한국 남부 지역 강바닥 돌이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넣은 겁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돌을 넣습니까? 무게 때문이라면 카자흐스탄 돌도 됐을 텐데요. 장관이 설명했습니다.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쌀을 다 먹어도 뭔가 남게 하려는, 한국이 왔다 갔다는 증거를 남기려는, 그래서 고향 돌을 넣은 겁니다.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1972년 누군가 이 돌을 골랐다는 겁니까? 카자흐스탄 아이들이 50년 후에도 기억하게 하려고?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이 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50년 동안 보관했어요. 제가 장관이 된 후에도요. 왜냐하면 이건 은혜였으니까요. 은혜.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국제정치에서 은혜. 계약서에도 없는 단어였죠. 하지만 장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장관이 저를 봤습니다. 왜 제가 한국을 잊을 수 없는지, 왜 이 입찰이 돈만의 문제가 아닌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숫자는 침묵했습니다. 제 평생 신봉했던 논리가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이 세상에는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지금 7천조짜리 광산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장. 관절을 나오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돌 5개가 7천조 광산을 좌우한다? 말도 안 됩니다. 하지만 장관의 떨리는 손은 진짜였어요. 저는 차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감정은 늘 위험하죠. 다음 날 저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공개적으로 비웃는 건 중단했어요. 대신 검증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리스크 분석 대상으로 한국을 다루기 시작했죠. 장관을 다시 만났습니다. 장관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 광산을 개발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장관이 저를 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금력이 부족합니다. 중국의 절반도 안 되죠. 기술도 일본만 못합니다. 만약 한국이 개발에 실패하면 카자흐스탄은 손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관이 침묵했습니다. 잠시 후 대답했죠. 그래도 돌려줘야 합니다. 예. 저는 되물었습니다. 한국에 돌려줘야 합니다. 개발 실패 여부와 상관없이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장관님, 그건 국가적 손실 아닙니까? 이성적 판단이라면. 이성입니까? 장관이 끊었습니다. 팔크 씨, 당신은 숫자로 세계를 봅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숫자로 재지 못합니다. 은혜 같은 것 말입니다. 저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국제계약에서 가장 쓸모없는 논리입니다. 은혜. 그건 개인 관계에나 통하죠. 장관이 웃었습니다. 독일은 효율을 중시하죠. 하지만 중앙아시아는 다릅니다. 우리는 기억을 중시해요. 누가 우리를 도왔는지 잊지 않습니다. 저는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장관의 판단 감정적. 리스크 극대.
한국 선택 시 장기 손실 가능. 확신했죠. 이건 재앙이 될 겁니다. 그 사이 중국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금액을 150억 달러로 올렸어요. 카자흐 내부가 동요하기 시작했죠. 차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한국? 말도 안 된다. 일본도 압박했습니다. 기술 패키지에 10억 달러를 추가했어요. 거기다 30년 무상기술 교육까지 제안했습니다. 실무진들이 흔들렸죠. 미국은 카자흐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보 협력 강화를 약속했죠. 러시아 견제, 중국 균형. 카자흐스탄이 원하던 바였습니다. 저는 최종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중국 97%, 일본 2.7%, 미국 0.3%, 한국 0.03%. 사실상 제로였습니다. 그날 밤 장관이 또 전화했습니다. 팔크 씨, 당신은 신념을 믿습니까? 저는 즉답했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신념은 위험합니다. 판단을 흐리게 하죠. 그렇군요. 장관이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평생 외로우셨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외롭다. 무슨 뜻입니까? 며칠 후 압박이 거셌습니다. 중국이 카자흐 고위 인사들을 베이징으로 초청했어요. 국빈 대우였죠. 돌아온 그들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중국은 진심이다. 일본은 도쿄에서 기술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최첨단 채굴 장비를 보여줬죠. 카자흐 기술진이 감탄했습니다. 저 기술이면 10년은 앞당길 수 있다. 저는 장관에게 마지막으로 직언했습니다. 장관님, 당신은 국가를 도박에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길 수 없어요. 숫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장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팔크 씨, 당신은 왜 분석관이 됐습니까? 세계를 이해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럼 이건 이해하십시오. 장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킵니다. 5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건 논리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믿음의 문제였죠. 그리고 저는 평생 믿음을 거부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틀렸다면, 만약 숫자가 모든 걸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 두려움이 천천히 저를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찰 전야였습니다. 세계 언론이 카자흐스탄으로 몰려들었죠. CNN, BBC, 알자지라. 카메라가 회의장을 에워쌌습니다. 7천조 광산의 주인이 결정되는 순간이었어요. 언론 보도는 일치했습니다. 중국 유력. 로이터가 단독 기사를 냈죠. 카자흐스탄, 중국 선택 확실시. 파이낸셜 타임스도 같은 논조였습니다. 150억 달러, 거부 불가능한 제안. 한국은 언급조차 안 됐습니다. 가끔 나와도 참가국 중 하나 정도였죠. 사실상 패자 취급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EU 본부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 선택 시 장기적 손실 가능성 큼. 개발 실패 확률 90% 이상. 카자흐스탄 경제 타격 예상. 확신에 찬 보고서였죠. 숫자가 뒷받침했습니다.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단호했어요. 감정으로 광산을 얻을 순 없습니다. 그날 밤 10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장관이었죠. 지금 올 수 있습니까?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또 관저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경호원도 없었어요. 장관 혼자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집무실로 갔습니다. 금고가 열려 있었죠. 쌀포대와 돌멩이들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50년 된 유물이었어요. 장관이 돌 하나를 들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말했죠. 제가 가진 전부예요. 저는 그 돌을 봤습니다. 평범한 자갈이었어요. 지질학적 가치? 제로. 경제적 가치? 없음. 분석가의 눈엔 그냥 잡석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허탈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제 목소리가 나왔어요.
이걸로 7천조를 결정하시겠다는 겁니까?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장관님, 정신 차리십시오. 이건 감동이 아니라 위험입니다. 중국은 150억을 줍니다. 일본은 기술을 줘요. 한국은 뭘 줍니까? 돌기업? 그렇습니다. 장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당신은 국가를 도박에 올리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미래를 감정에 걸고 있어요. 이건 정치가 아닙니다. 장관이 침묵했습니다. 돌을 내려놓았죠. 팔크 씨, 제가 왜 당신을 불렀는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틀렸다는 걸 보여주려고요. 장관이 말했습니다. 숫자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고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증명하시겠다고요? 어떻게요? 내일 보실 겁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깁니다. 불가능합니다. 제가 잘라 말했죠. 제 30년 경력을 걸겠습니다. 한국은 질 겁니다. 장관이 쓸쓸히 웃었습니다. 당신은 평생 숫자만 믿으며 사셨죠. 그래서 외로우셨을 겁니다. 또 그 말이었습니다. 외롭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외롭다니 무슨 뜻입니까? 사람을 못 믿으니까요. 장관이 대답했습니다. 숫자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로도 못하죠. 당신은 평생 안전했지만 따뜻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인정할 순 없었습니다. 장관님,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내일 중국이 승리합니다. 숫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후회하실 겁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갚았으니까요. 저는 관절을 나왔습니다. 새벽 2시였죠. 거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보였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불안했습니다. 숫자는 명확했어요. 중국 97%, 한국 0.03%. 하지만 장관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만약에 제가 틀렸다면, 만약 세상이 숫자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두려움이 제 확신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됩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제 판단이 두려웠습니다. 6장. 입찰 당일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정부청사 대회의실이 개방됐죠. 세계 언론이 몰려들었어요. 카메라만 50대가 넘었습니다. 생중계였죠. CNN, BBC, NHK.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중국 대표단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어요. 당연했죠. 150억 달러를 제시했으니까요. 그들은 이미 승자처럼 행동했습니다. 악수를 나누고 미소를 지었어요. 일본 대표단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철저했죠. 기술 패키지 최종본을 들고 왔어요. 30년 협력 계약서까지 준비했습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거였죠. 미국 대표단은 여유로웠습니다. 안보 카드가 있었으니까요. 카자흐스탄이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있었어요. 러시아 견제, 중국 균형. 그들도 승산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표단이 들어왔습니다. 조용했어요. 말이 없었죠. 표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봤어요. 패배를 인정한 사람들 같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분석을 끝냈습니다. 최종 확률이었죠. 중국 97%, 일본 2.7%, 한국 0.3%. 기록했습니다. 예외 없음.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장관이 단상에 올랐어요. 표정이 무거웠죠. 손에 뭔가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확대해서 봤어요. 돌멩이였습니다. 그 돌이었죠. 저는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게 뭡니까? 모르겠습니다. 동료가 답했어요. 무슨 의식인가 봅니다. 중국 대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본 대표는 고개를 가웃거렸죠. 한국 대표단은 여전히 침묵이었어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역사적 결정을 발표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광산은 카자흐스탄의 미래입니다. 신중히 결정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만 들렸죠. 저는 펜을 들었어요. 기록할 준비였습니다. 중국이 승리할 겁니다. 확신했죠. 그런데 장관이 봉투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도 없었어요. 대신 주머니에서 뭔가 꺼냈습니다. 낡은 천조각이었죠. 뭡니까, 저게? 중국 대표가 당황했습니다. 장관이 천을 펼쳤습니다. 돌멩이들이 나왔어요. 5개였죠. 회의장이 술렁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무슨 쇼입니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설마 지금? 장관이 돌을 하나씩 책상에 놓기 시작했습니다. 딸각, 딸각 소리가 났어요. 카메라가 클로즈업했죠. 전 세계가 그 돌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50년 전입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쌀이 왔습니다. 이 돌들과 함께요. 중국 대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일본 대표가 눈살을 찌푸렸죠. 미국 대표는 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이건 뭡니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 광산은 판매 대상이 아닙니다. 장관이 선언했습니다. 회의장이 폭발했습니다. 뭐라고요? 중국 대표가 벌떡 일어났어요. 일본 대표도 항의했습니다. 장관님, 계약 위반 아닙니까? 장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들어주십시오. 목소리가 단호했죠. 이 광산은 반환입니다. 반환? 저는 되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수혜국은 대한민국입니다.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카메라가 한국 대표단을 비췄어요. 그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예상 못한 듯 했죠. 저는 기록을 멈췄습니다. 펜이 떨어졌어요. 계산이 안 됐습니다. 이게 뭡니까? 확률 0.3%가 현실이 됐다는 겁니까? 중국 대표가 소리쳤습니다. 150억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장관이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중국은 돈을 줬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50년 전 우리가 굶을 때 쌀을 줬어요. 그 차이입니다. 일본 대표가 항의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제안했습니다. 30년 협력을. 기술은 살 수 있습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제가 30년간 믿어온 논리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죠. 숫자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니, 제가 숫자만 믿었습니다. 회의장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퍼부었어요. 각국 대표단이 항의했죠. 하지만 장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일어났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말이 없었죠. 그저 감사의 표시만 했습니다. 저는 그날 분석가가 아니었습니다. 증인이었죠. 돈이 아닌 기억이, 계약이 아닌 은혜가 세상을 움직이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확률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가끔 확률을 배반합니다. 7장. 발표 순간이었습니다. 장관이 단상에 섰죠. 전 세계 카메라가 그를 향했어요. CNN, BBC, 로이터. 생중계였습니다. 50개국 이상이 지켜보고 있었죠. 중국 대표단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승리를 확신했어요. 일본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미국은 여유로웠어요. 한국 대표단만 조용했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중국 승리. 예상대로. 타이핑을 시작하려던 순간이었어요. 장관이 봉투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도 없었죠. 대신 무대 옆에서 뭔가 가져오게 했어요. 낡은 포대였습니다. 저게 뭡니까? 기자들이 웅성거렸죠. 저도 몸을 앞으로 내밀었어요. 장관이 그 포대를 단상 위에 올렸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카메라가 클로즈업했죠. 한글이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원조물자. 1972년. 쌀포대입니까? 중국 대표가 당황했어요. 무슨 쇼를 하는 겁니까? 장관이 포대를 뒤집었습니다. 돌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탁, 탁, 탁. 전 세계가 그 돌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금고에 있던 바로 그것들이었죠. 신사숙녀 여러분.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광산은 판매 대상이 아닙니다. 회의장이 폭발했습니다. 150억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중국 대표가 벌떡 일어났어요.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반환입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반환? 일본 대표가 소리쳤죠. 무슨 말입니까? 50년 전 이 쌀포대가 카자흐스탄에 왔습니다. 장관이 설명했어요. 한국에서요. 우리 고려인들이 굶주릴 때 한국은 쌀 1만 톤을 보냈습니다. 스크린에 흑백 사진이 떴습니다. 1972년 겨울. 쌀포대들과 굶주린 아이들이었죠. 저도 그 쌀을 먹었습니다. 장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8살이었어요. 그 쌀이 제 목숨을 살렸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중국 대표가 자리에 앉았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줬어요. 우리가 사람이니까요.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돌멩이 클로즈업이었죠. 이 돌들은 한국 강에서 온 것입니다. 누군가 일부러 넣었어요. 쌀을 다 먹어도 뭔가 남게 하려고요.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50년 전 누군가 강가에서 돌을 주었다는 겁니까? 오늘 저는 그 빚을 갚습니다. 장관이 선언했습니다. 이 광산의 개발권은 대한민국에 반환합니다. 이것은 판매가 아니라 은혜의 회수입니다. 회의장이 침묵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150억을 제시했습니다. 중국 대표가 항의했죠. 돈으로 기억을 살 수는 없습니다. 장관이 대답했어요. 중국은 돈을 줬어요. 하지만 한국은 50년 전 우리가 죽어갈 때 쌀을 줬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제안했습니다. 일본 대표가 말했습니다. 기술은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배울 수 없어요. 겪어야 하죠. 한국 대표단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고개를 숙였죠. 말이 없었어요. 눈물을 닦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기록이 무의미했어요. 숫자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30년간 믿어온 모든 논리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죠. 카메라가 돌들을 비췄습니다. 평범한 자갈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돌들이 지금 7천조짜리 광산을 움직였습니다. 세계는 계약서를 기다렸습니다. 제가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단상 위에 올라온 것은 쌀포대였습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니요. 저는 솔직했어요. 하지만 목격했습니다. 돈이 아닌 기억이, 계약이 아닌 은혜가 역사를 결정하는 순간을요. 그날 저는 분석가가 아니었습니다. 증인이었죠. 확률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가끔 확률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그날 한국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8장. 발표 직후 세계가 폭발했습니다. 비이성적 결정. 파이낸셜 타임스 헤드라인이었죠. 카자흐스탄의 도박. 월스트리트 저널이 비판했어요. 감정이 국익을 이겼다. 이코노미스트는 조롱했습니다. 중국이 즉각 성명을 냈습니다. 경제 논리 무시한 결정. 카자흐스탄 후회할 것. 일본도 마찬가지였죠. 기술 없이 개발 불가능. 10년 내 포기 예상. 전문가들이 줄줄이 나왔어요. 한국, 개발 못합니다. 자금도 경험도 부족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보고서에 적었죠. 한국 개발 실패 확률 95%. 5년 내 포기 전망. 동료들이 동의했어요. 감동은 현실을 이길 수 없다. 3개월 후 현실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개발팀이 카자흐스탄에 도착했어요. 겨울이었죠. 영하 30도였습니다. 동토였어요. 장비가 얼어붙었습니다. 첫 달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채굴 장비 고장이었죠.
부품을 공수해야 했어요. 비용이 2배로 뛰었습니다. 역시 언론이 떠들었죠. 한국 벌써 한계. 두 번째 달엔 더 심각했습니다. 현지 인부들이 이탈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추웠죠. 임금도 중국만 못했습니다. 한 달 내 철수. 전문가들이 예측했어요. 저는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직접 보고 싶었죠. 광산은 황량했어요. 텅 빈 막사들. 멈춰선 장비들. 한국은 끝났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셋째 달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고려인들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 곳곳에서 왔죠. 크지로르다, 알마티, 심켄트. 소식을 듣고 자발적으로 온 겁니다. 왜 왔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 노인이 대답했어요. 쌀값을 갚으러 왔습니다. 70대였죠. 50년 전 그 쌀 먹고 살았어요. 이제 제 차례입니다. 그들은 임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했어요. 채굴, 운반, 정리. 카자흐 말을 했죠. 현지 사정을 알았습니다. 동토를 다루는 법도 알았어요. 여기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고려인 기술자가 한국 팀에게 알려줬어요. 장비를 데워야 해요. 안 그러면 얼어요. 생존 지혜였습니다. 한 달 만에 작업이 재개됐습니다. 고려인 200명이 합류했죠. 돈이 아니라 연결로 문제가 풀렸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놀랐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넷째 달 결정적 순간이 왔습니다. 시추 작업이었죠. 3,000m를 뚫었어요. 그리고 광맥이 나왔습니다. 리튬이었어요. 추정보다 많았죠. 계속 뚫었습니다. 우라늄이 나왔어요. 순도가 높았습니다. 더 깊이 들어갔죠. 히토류가 쏟아졌어요. 전문가들이 경악했습니다. 이건 대박입니다. 최종 분석이 나왔습니다. 추정 매장량 7,000조. 틀렸어요. 실제론 9,000조였습니다. 세계 자원 지도가 바뀌는 순간이었죠. 중국이 침묵했습니다. 일본이 후회했어요. 미국이 재접촉을 시도했죠. 하지만 늦었습니다.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이미 50년 전에 계약했었으니까요. 쌀 1만 톤으로요. 저는 그날 장관을 다시 만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말했어요. 당신이 옳았습니다. 장관이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팔크 씨. 한국이 옳았어요. 50년 전부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30년간 숫자만 믿었어요. 하지만 자원은 땅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 있었습니까? 장관이 물었어요. 사람 속에 있었습니다. 제가 대답했죠. 한국은 50년 전에 사람을 심었어요. 그게 지금 열매 맺은 겁니다. 장관이 돌멩이를 꺼냈습니다. 그 5개였죠. 이 돌들이 9,000조가 됐습니다. 말했어요. 신기하죠? 저는 웃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숫자 없이 웃었어요. 신기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사람을 버리지 않는 나라는 언젠가 돌아옵니다. 배웠습니까? 장관이 물었어요. 배웠습니다. 저는 인정했죠. 이 전쟁은 시작부터 끝나 있었습니다. 1972년 겨울, 한국이 쌀을 보낸 그 순간에요.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다시 썼습니다. 한국의 승리는 우연이 아니다. 50년 투자의 결과다. 투자 대상은 광산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국력은 땅에서 나오지 않는다. 사람을 버리지 않는 나라에서 나온다. 세계가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광산을 산 게 아니었어요. 이미 50년 전에 얻었던 겁니다. 배고픈 겨울밤 자신들도 부족한 쌀을 나눈 그 순간에요. 저는 이제 압니다. 숫자는 과거를 설명하죠. 하지만 미래는 사람이 만듭니다.